1176화의 첫 번째 주의 장면은 옴니드레인 컨버터 오디시입니다. 베가펑크 릴리스는 오디시를 꺼내며 프랑키에게 말합니다. 느껴라, 여기저기 곳곳에 가득한 그것이 바로 에너지다. 그리고 베가펑크 릴리스는 불이 난 도서관에 오디시를 날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서관에 불이 꺼지고 심지어 주변이 얼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오디시가 열 에너지를 순식간에 빨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쟤는 에너지의 덩어리인 게다. 동시에 베가펑크 릴리스는 오디시에서 콜라를 꺼내 프랑키에게 주며 슈퍼 베가콜라라며 먹으면 힘이 폭증한다고 하죠. 사실 이 오디시의 원리는 이미 에그헤드 편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168화에서 베가펑크는 자신의 꿈이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보급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에너지란 느껴라, 여기에도 거기에도 곳곳에도. 이걸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 전쟁의 큰 불씨 하나를 세계에서 없앨 수 있다. 즉, 오디시는 주변에 널려있는 힘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시의 원리는 베가펑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우라노스의 동료 마더플레임과 직결됩니다. 오디시가 주변의 불을 빨아들인다면 마더플레임은 그 자체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며 거대한 에너지를 계속 뿜어냅니다. 즉, 오디시의 원리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무한한 에너지를 고정력으로 생산하는 거대 시설이 바로 마더플레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향하는 역사의 평행이론입니다. 원피스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은 바로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루피의 해적단이 과거 전설적인 해적단의 구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저, 레일리, 가반으로 이어지는 해적왕의 금운동 삼각편대는 현대에 와서 루피, 조로, 상디라는 괴물 3인방으로 완벽하게 평행이론을 이루죠. 더 나아가 800년 전의 전설적인 인물 조이부이의 의지는 로저를 거쳐 이제 루피에게 도달했습니다. 800년 전 에메트를 움직였던 힘은 고대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가 오디시를 통해 화제를 순식간에 슈퍼 베가콜라로 바꾼 것은 주변의 모든 물리적 힘을 에너지로 취한하는 고대 왕국 특유의 에너지 운용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의 오디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슈퍼 베가콜라를 마신 프랑키는 에메트가 사용했던 고대 왕국의 동력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이보이와 에메트의 관계처럼 루피와 프랑키의 관계 역시 800년 전 조이보이와 에메트의 재림이라는 거대한 평행이론 속에 놓여있는 거죠. 오디시를 통해 또 하나 주목할 건 하늘섬에서 등장한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열이나 빛, 소리, 충격 등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개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보관하고 변환한다는 메커니즘은 베가펑크가 선보인 오디시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과거 달에 거주하던 고도의 문명인들이 자원 부족으로 하늘섬에 내려왔다는 사실은 에넬의 표지연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즉, 달의 주민들이 고대 왕국의 주민들이거나 그 기술의 원류였다면 다이얼은 그들이 사용하던 고대 동력 기술의 인간 보급형 혹은 유기적 형태였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주의 장면은 킬링홈이 만든 괴수를 제압하는 징베와 슈퍼 베가콜라를 먹은 프랑키입니다. 이번 1176화에서 킬링홈의 괴수를 상대로 보여준 징베와 프랑키의 협공은 과거 샤본디 제도에서 파시피스타를 순식간에 해치우던 조로와 상디의 모습을 강렬하게 연상시킵니다. 조로와 상디는 각자의 필살기로 파시피스타 한기를 동시에 격침하며 2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무력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대등하다는 것을 해당 장면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번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칠무이자 일당의 핵심 전력인 징베와 오디시를 통해 슈퍼 베가콜라라는 고대 왕국구 동력을 얻은 프랑키가 나란히 괴수를 제압하는 연출은 두 사람의 위상이 이제 같은 선상에 놓였음을 시사하죠. 즉, 이제 프랑키는 적어도 칠무의 끝 강자인 징베의 비견되는 파괴력을 손에 넣게 된 거라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밝혀진 도미리버시의 파해법입니다. 이무의 도미리버시는 단순히 대상을 세뇌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조 자체를 악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저주에 걸린 이들은
일반적인 생명체를 아득히 초월하여 웬만한 공격으로는 타격조차 줄 수 없는 극강의 방어력을 갖게 되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싸움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적인 기술에 대한 파이법이 이번 1176화에서 나왔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죽음에 있었습니다. 악마화된 대상을 완전히 처단하여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무의 지배인 악마화가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이유입니다. 설령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체가 처참하게 훼손되었을지라도 악마화가 풀리는 순간 신체는 원래대로 회복되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죽여야만 비로소 원래의 모습으로 살려낼 수 있는 기묘한 구조인 셈인 거죠. 이에 혹자들은 죽임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파이법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세계관 최강자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갓벨리 사건 당시 록스디 지백이 이 도미리버시에 의해 악마가 되면서 평소의 무력을 훨씬 상회하는 괴물이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결국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해적왕 로저와 해군 영웅 가프조차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전략을 다해야만 했죠. 이처럼 도미리버시의 파이법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만 그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압도적인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조차 불가능한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혹한 공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록스입니다. 도미리버시의 파이법이 대상자를 일단 죽여서 저주를 푸는 것이라면, 과거 갓벨리에서 로저와 가프가 힘을 합쳐 록스를 쓰러뜨렸을 때 록스는 저주가 풀리며 부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갈링이 나타나 록스를 죽이는 장면이 나왔고, 록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치명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로저와 가프의 공격으로 악마와 저주가 풀린 직후 현장에 신의 기사단이 난입하여 록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도미리버시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 록스는 몸이 재생되었을 것입니다. 즉, 비록 기습이었다고는 하나 세계관 최강자급 무력을 지닌 지백이 부활 직후의 몸 상태에서 신의 기사단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당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록스의 죽음이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살해당했다고 언급한 레일리의 대사뿐이죠. 어쩌면 그는 임펠다운 레벨 6보다 더 깊은 곳, 혹은 성지 마리지와 어딘가에 살아있는 상태로 유폐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카드로서 이무 곁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킬링엄을 날려버리는 상디입니다. 현재 엘바프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단순한 교전을 넘어 밀짚모자 일당에 의한 일방적인 소탕에 가깝습니다. 현재 엘바프 각 전장의 상황은 일당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머즈는 루피에 의해 단 한 방에 리타이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킬링엄이 만든 괴수들은 로키에 의해 리타이어하며 전력의 판정을 받았죠. 또한 이무에게 빙의당한 군코는 부룩 때문에 정신이 흔들리며 화살 제어력조차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1176화에서 킬링엄은 상대의 발차기 한 방에 무너졌죠. 물론 이들은 불사이기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만 전쟁의 신 로키에 태양의 신 루피가 힘을 합친 만큼 전세는 이무 일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 압도적인 전황에 유일하게 긴장감을 불어넣을 변수는 이무의 권능인 도미리버시입니다. 도미리버시에서 도미라는 명칭은 라틴어로 고향을 뜻한다는 점, 갓벨리가 고향인 록스와 그의 일족들, 그리고 엘바프의 거인들만 이 기술에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기술은 대상이 자신의 고향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강력한 지리적 제약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다면 현재 엘바프에 머물고 있는 세계관 최강자급 무력을 지닌 로키조차 이무의 권능인 도미리버시의 위협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로키가 이무의 수하로 타락한다면 불사의 재생력을 얻은 전쟁의 신 악마화된 로키를 누가 죽여서 정화할 것인가가 이번 에피소드의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로키가 도미리버시에 잠식되어 이성을 잃는다면 그의 무기인 라그니르는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건 라그니르는 의지를 가진 생명체이며 로키가 전쟁의 신에 고결한 의지를 잇는 자였기에 그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이 우섭이 전설을 써내려갈 결정적인 적기입니다. 라그니르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다람쥐의 모습을 한 생명체라는 사실은 우섭의 각성을 위한 가장 정교한 떡밥입니다. 다람쥐의 생체적 특징은 씨앗을 모으고 저장하는 것이며 우섭의 주무기 역시 팝그린이라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다루는 저격수와 씨앗을 사랑하는 영물의 만남은 이미 설정 단계부터 예정된 운명에 가깝죠. 즉, 나미가 제우스에게 맛있는 구름을 주어 마음을 얻었듯 우섭 역시 라그니르에게 지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수한 팝그린 씨앗을 먹이로 주며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즉,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라그니르는 엘바프를 지키려는 우섭의 진심과 특별한 먹이에 응답하여 우섭에게 기꺼이 자신의 힘을 빌려줄 거란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루피조로 상디를 비롯한 동료들이 악마화된 로키를 약화시킨 뒤 마지막 로키를 향한 정화의 일격은 우섭의 몫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을 잃은 주인이 돌아오길 바라는 라그니르의 간절한 의지를 우섭이 이어받아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 로키를 일시적인 죽음으로 인도하여 저주에서 구해내는 전개인 거죠. 우섭의 꿈은 엘버프의 전사처럼 궁지 높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섭은 로키를 정화시키며 우섭 역시 엘바프의 전사들처럼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는 거짓말이고 원피스는 희망을 노래하는 소년 만화입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우섭은 이 사건을 계기 삼아 엘바프의 거인 전사들을 이끄는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겠죠. 8,0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던 그의 오래된 거짓말은 이제 엘바프의 대군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눈앞에 현실이 된 준비를 마친 거죠.